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공시요정 박수익 기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어땠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뭐 저희 회사에 워낙 또 많이 나오고 해서 네. 다들 두루겪고 있는데 뭐 버틸만 합니다. 예, 괜찮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잠을 못 자고 뭐 잠을 못 잤어요? 하루 이틀 뭐 잠못 불면증이 잔 불면증이 생겼다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 브로콜리 냠냠님이 네. 코로나 지금까지 안 걸린 사람은 대인관계에 문제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진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나 봐.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안 걸릴 수가 있지? 대인 관계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진짜 말이 많아서 말인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구독자 4만밖에 안 되면 네. 저희 진짜 결단을 내릴 겁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릴 건데요?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주제가 뭡니까, 예, 기자님? 오늘 주제는 교환 사채입니다. 교환 사채. 예, 영어로 예. 뭐 exchangeable bond EB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여기에서 뭐 전환 사채, 신주식권부사 사채까지 한 번씩 하나씩 다 했죠. 말씀드렸는데 예. 마지막 이제 삼총사 중에 주식에서 삼총사 중에 하나인데 어. 오늘 먼저 최근에 나온 교환 사채 공시를 한번 먼저 보고 예. 과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예.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좀 이론과 함께 알아보는 뭐 그런 알겠습니다. 시간으로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 사채. 교환 사채? 듣기는 예. 많이 들어봤는데. 예, 듣기도 많이 듣고 사실 교환 사채가 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이다. 네. 여기까지는 뭐 네이버에 카카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얘기고 예. 네. 실제 공시를 봐도 해석하는 게 숫자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예. 이게 과연 호재인지 악재인지 그래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이거를 해석하는 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재인지 악재인지. 네, 실제 오늘 보는 사례 중에 이제 카카오 사례도 있는데 카카오 최근 발행한 건 아니고 2020년 한 1년 반 전에 발행을 했었는데 이때도 주식 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악재다라는 분도 있었고 호재라는 분도 있었고 어떻게 봐야 될지 뭐 그런 내용. 네. 오늘 공시 한번 볼까요? 질문을 먼저 두시고 답은 또 잘 안 해주셔. 끝까지 들어야 답을 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닉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나 뭐 만드는데, 예. 그래서 예. 미세먼지 테마주로 불리고 요즘 같은 때 많이 주목받는 회사잖아요. 위닉스가 위닉스. 3월에 그 황사 불면 주가 좀 예. 들썩들썩하는. 네네. 이 위닉스라는 회사가 이 황사가 부니까 3월에 교환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공시를 한번 먼저 보면 조금 화면을 좀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3월 10일에 위닉스가 발표한 교환 사채 발행 결정 공시인데 네.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뭐 무기명 무보증 3호 방식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했고 교환 사채 발행 금액이 270억 원. 예. 어치 자금 조달 목적은 여러 가지 중에서 운영 자금 목적이었다. 네. 일단 느낌이 운영 자금 하면 투자자들이 봤을 때 느낌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돈 없구나. 돈 없구나. 네. 바로 열고 생활비. 네, 생활비 좋습니다. 그리고 사채,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니까 사채라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라는 뜻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예, 회사 네. 사채인데 이자를 안 줘요. 0%. 무이자 무이자. 대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무이자네. 270억 원. 돈을 빌리는. 근데 무이자로 그런 돈을 빌리면 이 돈을 그러니까 저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투자의 이게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이자는 안 받으니까 다른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옵션이 바로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옵션인 거죠. 어떤 주식이냐 하면은 뒤에 나오는데 위닉스가 발행한 김영식 포톤주 어렵게 돼 있지만 말이 위닉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자기 주식 자사주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네. 그런 권리가 붙어 있는 옵션이고 네. 그 주식을 얼마에 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교환 가액인데 한 주당 2만 원.
그러니까 2만 위닉스 주식이 예. 3만 원, 4만 원 되더라도 이 교환사채를 사간 투자자는 무조건 2만 원에 달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회사는 2만 원에 줘야 됩니다. 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언제부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내용을 이제 교환 청구 기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작일이 3월 21일 어제죠. 네. 네, 어제부터 해서 5년 뒤. 이게 앞으로- 사채 만기 자체가 5년입니다. 그래서 2027년 2월까지. 와. 발행 날짜 기준으로는 한 열흘 후부터 교환하러 열흘 오세요. 후부터. 그런 얘기군요. 예, 예. 이게 이제 3호 발행 방식이지만 뒤에서도 알아볼 텐데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3호로 발행하면 전환 또는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됩니다. 1년 동안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3호로 발행했을 경우에 예.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이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1년간은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데 예. 교환사채는 다릅니다. 이거는 회사가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를 발행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기 때문에 기존 어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품이잖아요. 새로운 주식이 새로 주식이 유상증자와 유상증자와 같다. 네네. 네. 근데 교환사채는 새로운 주식 신주가 아니라 구주,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 회사의 자사주라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타사주라든지 이러한 것을 매개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주식 발행으로 인한 주식 가치 희석 우려는 적다라고 해서 이 1년이라는 어떤 권리 행사에 냉각기간을 두지 않고 뭐 보통 한 달 지나면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호일지라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냉각 기간 두려면 똑같이 둬야 된다. CB나 전환사채나 BW나 BW나 EB나 뭐 자사주라고 하는 게 우리는 자사주를 사갖고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미 발행된 발행 주식 수에 카운트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사면 무조건 소각하는 걸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서 심지어 자사주는 주식 숫자에서도 아예 빼요. 존재하지 않는 주식으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걸 새로 자사주를 주고 하는 건 또 새로운 주식하고도 마찬가지 개념이라서 자사주 EB는 괜찮고 CB는 아닌 건 이상하다. 일단 하여튼 CB와 BW는 신주를 발행해주고 EB는 기존의 주식을 발행해주는데 사실 조금 뭐 중요하고 예리한 지적을 해주시는데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게 교환사채에서 일반적인데 네. 이게 본질적으로는 자사주 매각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재라고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사실 교환사채도 중간에 약간의 다리만 걸칠 그렇죠. 뿐 자사주 매각이나 본질적으로 같다. 네. 하지만 어쨌든 현재 공시 규정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CB나 BW와 달리 EB 교환사채는 이제 교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앞당겨져 있다. 예. 그래서 위닉스는 3월 10일 날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뒤인 21일 어제부터 교환 청구가 가능한데 물론 지금은 교환 청구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환 가격이 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위닉스의 발행 주가가 1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만 원에 회사에 교환해달라고 권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 18,000원이면 시장에서 18,000원 주고 사는 게 싸지. 네. 그러니까 나중에 3만 원, 4만 원 됐을 때 이 권리가 빛을 발하는 거죠. 일단 그런 내용이고 그 뒤에 보면 다시 한번 공시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뒤쪽으로 보면 이제 교환에 관한 상황 해가지고 뭐 이 교환 가격 2만 원이 고정이 아니고 어떤 변수가 있으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옵션으로 해서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조기 상환 청구권이라는 풋옵션이 있다. 이거는 참고로 이 사채가 교환 사채가 만기가 5년인데 만기까지 이자를 안 주잖아요. 네. 0%. 그래서 중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야 되는데 2만 원 교환 가격이 2만 원이니까 최소한 뭐 기회비용 감안하면 2만 5천 원, 3만 원 돼야지 이 가치가 발휘하는데 예.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가 안 올랐으면 투자자가 5년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큰 지루한 기다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그러니까 2024년 3월부터는 만기까지 가지 않고 투자자 판단하에 회사에 원금만 받고 계약관계 쪽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풋옵션이고 이에 들어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이 사무로 발행했으니까 사간 사람 누구냐? 뭐 미래에셋증권의 펀드 1, 2, 3, 뭐 삼성증권, 뭐 BNK증권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메자닌 펀드라고 하는 그런 뭐 이런 주식 연계 채권을 주로 운용하는 이런 펀드들이 사갔다 이런 뜻이고요. 펀드들이 사갔으면 운용사가 사갔다고 해야지 왜 증권사가 사갔다고 할까요? 네. 네. 제가 거기까지 예. 이거를 뭐 사실 알겠습니다. 대상자명 어떻게 포기하는지는 예.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주요 내용을 봤는데 네. 이 공시를 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뭘 보고?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예, 그게 오늘 글쎄요. 이제 알아볼 내용이고요. 네. 하나를 더 볼게요, 공시를. 2020년 10월에 네. 카카오가 발행한 교환사채 공시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이건 특이하게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발행한 교환사채이기 때문에 네. 외화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억 US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3,395억 원어치를 싱가포르에서 발행을 했고요. 역시 아까 유닉스와 똑같이 이자율 제로 없습니다. 이자 지급이 없고. 그런데 교환 가격은 47만 원. 그러니까 2020년 당시 지금 액면 분할을 했지만 카카오 그 당시엔 액면 분할 전이었기 때문에 47만 원 정도의 이제 47만 원의 이 주식을 교환할 수 있다. 어떤 주식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교환할 수 있다.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네. 카카오 주가가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47만 원의 주식 다오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교환 청구 기간이 2021년 1월부터고 역시 2020년 10월에 발행했는데 한 3개월 뒤에 바로 교환 청구 가능하고 뒤에 이제 교환 가격 조정 사항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조기 상환 청구 행사 풋옵션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가가 안 올라서 교환 사채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투자자들이 발행일 또는 납입일 같은 날짜 같은 겁니다. 발행일이나 납입일은 2년이 지나면 회사에 그냥 원금만 받고 계약관계 쪽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는 이제 발행 어떤 누가 사갔냐는 안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온 이유는 시티그룹이나 JP 모간이 대표 주관을 맡아서 해외 투자자들에 그냥 뿌리는 거기 때문에 네. 딱 좀 특정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요 카카오 교환 자체 공시도 그렇고 아까 살펴본 그 위닉스도 그렇고 이 숫자는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고 한데 판단의 문제죠. 이걸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왠지 그렇게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상증자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숫자 우리가 유상증자도 우리가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의 단계 속뜻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방금도 제가 이제 여러 숫자들 읽어드렸지만 예. 사실 안 읽어드린 내용들이 꽤 많아요. 되게 글자가 많은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이런 것들은 다 생략했는데 네. 사실 거기에 정말 핵심들이 그런 걸 봐야 돼요. 단계 있고 알겠습니다. 그거를 보기 네, 위해서 일단 배워보죠. 한번 조금 지루하지만 한 네. 10분 정도 교환사채와 관련한 좀 이론적인 내용을 좀 빨리 한번 알겠습니다.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왜 그게 운용사가 아니고 증권사로 되어 있는지는 벌써 답을 주셨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증권사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가 증권사에다가 자금을 신탁하고 운용은 운용사에서 하는 원래 펀드가 그렇게 움직이죠. 원래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요. 네. 제가.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펀드면 운용사에서 걸리는 건데 내가 왜 증권사에 가서 펀드를 가입하지?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였어요, 그죠? 예. 역시 우리 컴퍼니 그러니까 백그룹 채팅창에 모여 시청자분들이 계신 수천 명의 시청자들 중에는 이거 네. 몰라서 듣는 게 아니라 어디 공시효정 오늘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보자.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바로 찝어내고. 네. 그거. 그런 게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시청자가 아니라 게이머다. 네. 네. 아슬아슬합니다. 그사들은. 예.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서 네. 기업 이게 교환사채라는 것도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하는 돈이 없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네.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해봤어요. 네. 은행에서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식을 매각하거나 또 유상증자처럼 새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거나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데 네. 그동안 이제 주식 연계 채권이라는 것이 마지막 두 개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채권을 새로 발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위 스트레이트 본드라고 해서 다른 옵션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기업의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예. 그런데 마지막 두 번째 있는 것은 주식을 발행해주는 조건 또는 옵션을 붙여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 이게 CB, 그러니까 전환사채, BW, 신주식금사채인데 네. 주식을 가질 수 있는 조건, 당근, 옵션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자는 그보다 정상적인 것보다 적게 줘도 되는 그런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이제 기업의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들이 주식이라는 어떤 옵션을 매개로 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것이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예. 오늘 보는 마지막 거는 비슷한 원리인데 보유한 주식을 이게 어떻게 보면 자산 매각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나 주식 매각과 비슷한데 자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곧바로 스트레이트로 매각하고 돈이 들어오는데 네. 이것도 역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돈은 바로 들어와요. 사채를 예. 교환 사채를 발행한 즉시 납입하는 즉시 돈이 회사는 들어오는데 네. 그러면 그 자산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주식은 일단 중간에 붕 떠 있습니다. 예탁원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탁원에 예치가 돼 있고 투자자들이 교환사채 투자자들이 나중에 원할 때 한 주씩 한 주씩 신청을 받아서 빼나가는 예. 회사는 이걸 건들 수 없어요. 이미 회사 손은 떠났는데 당장 매각된 것은 아니고 매각됐다고 간주하고 예탁원이 보관을 하고 있는 예. 그런 게 이제 교환사채의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사주를 매각하는 거하고 네.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거하고 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자사주를 매각해도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고 그걸 예탁원에 맡겨놓고 교환사채로 사채를 먼저 돈을 받은 다음에 네. 나중에 바꿔 가세요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두 개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해요? 일단 자사주 매각과 교환사채 발행은 둘 다 자사주를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네. 예. 방식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자사주를 매각하면 바로 현금이 들어오고 예.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해도 회사 입장에서 바로 돈이 들어오는데 예. 투자자 입장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이 자사주를 매각한다는 것은 매각하는 즉시 그건 자사주 락업 이런 게 없으니까 바로 매물로 나올 수가 있죠. 시장에 예, 자사주를 매각하는 방식도 크게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뭐 시장에 다이렉트로 매각하거나 그냥 시장에 뿌리거나 또는 우리가 시간의 대량 매매라고 해서 블록딜 하거나 또는 아예 장외 거래로 특정 누군가와 이렇게 거래 네. 조건 맞게 하는 뭐 그런 네. 방법들이 있죠. 근데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러니까 자사주가 회사의 자사주로 있을 때는 유통 제한 물량인데 네. 매각하는 즉시 유통 가능 물량으로 되면서 바로 풀리잖아요. 네. 주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즉각 미치는데 교환사채는 똑같은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교환사채를 발행하면 회사는 돈을 받지만 이 교환사채 매개가 됐던 자사주는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탁원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예탁원으로 중간지대 비무장지대 예탁원에 가 있고 예. 나중에 투자자들이 이 교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우리 주식 다오하면 그때 하나 둘씩 빠져나가는 다시 말해서 자사주 매각처럼 즉각적으로 어떤 물량 부담에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천천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각과 교환사채 발행의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자사주를 처리하는 방법이긴 한데 자사주 담보 대출 같은 거죠. 교환사채는 맞습니다. 자사주 담보 대출 받는 건데 예,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담보 대출을 받았었을 때는 다시 돈을 갚고 그 집이나 담보를 받아올 수 있지만 네. 이 자사주 담보 대출은 그건 내 맘대로 안 돼. 은행이 알아서 그냥 니네 집 가져갈랜다 우리가 라고 생각하면 그냥 뺏기는. 당장 하여튼 자사주 매물이 덜 나온다. 천천히 나온다. 천천히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예. 나온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또 유리한 게 있긴 합니다. 자사주를 보통 매각하면 시장에 매각하면 시세대로 그냥 뿌리는 것이고 우리가 블록딜 시간의 대량 매매나 장외 매매로 하면은 할인 디스카운트를 해준 상태에서 대량 뭐라고 그러셨어요, 방금? 그러니까 밭대기 할인? 그러니까 그걸 팔려면 할인. 싸게 팔든가 늘 팔면서 주가가 내려가지 않느냐라는 네. 건데 네.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그 담보로 맡긴 자사주보다 약간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그 돈을 땡겨올 수 있다. 현재 주가가 18,000원인데
2만 원에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치고 그러니까 이 주식을 2만 원이라고 치고 돈을 가져올 수 있으니 좋다는 거죠. 예. 그렇죠. 자사주 매각은 할인 발행이 대체적이고 네. 교환사채는 기업만 좋다면 할증 발행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발행해도 얼마든 잘 팔립니다. 네. 그만큼은 옵션이 붙어져 있으니까 아까 봤던 위닉스나 카카오 사례도 이따 다시 볼 텐데 다 네. 할증 발행 위닉스와 할증 카카오가 프리미엄을 받고 판 겁니다. 이걸 만약에 블록딜로 팔았으면 카카오나 위닉스가 그러면 디스카운트 돼서 할인해서 팔아야 되는 것이죠. 예. 시세보다. 근데 반대로 할증해서 팔았다라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뭐 여건만 된다면 자사주 매각보다 교환사채 발행이 일단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매물이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측면에서 자사주 매각보다 교환사채 발행이 좋다면 그런 근데 차이가 문제는 교환사채를 발행했다가 주가가 안 오르면 다시 그 돈 토해내야 되는 2년 후에 내 돈 다시 갖고 와 예. 할 수 있는 투자자가 예언자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이따가 하려고 하는데 김 빼지 마세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는 게 나오면 방송 중단하고 아는 척하고 싶어해요. 이해해 줘야 돼. 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요거는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환사채, 신주, 교환사채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CB와 BW는 신주를 발행해서 그리고 교환사채는 구주, 그러니까 회사 가지고 있는 자사주나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 타사주를 발행하는 것이고 이게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출이에요. 그죠? 주식을 연계한 옵션이 붙어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발행 시에는 다 부채가 늘지만 이제 이게 주식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그만큼 부채는 갚았다가 치고 전환사채와 신주사채는 신주를 발행하니까 그만큼 자본이 늘고 예. 교환사채는 신주 발행이 없으니까 부채만 감소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아, 타사주도 교환사채로 발행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만약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주식 또는 다른 회사 주식을 투자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히 많이 발행을 합니다. 이게 아마 꽤 많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포스코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용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SK텔레콤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네.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SK텔레콤 주식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담보대출 예. 하듯이. 네. 네. 그래서 니들이 원하면 SK텔레콤 주식으로 가져갈 수 있어 언제든지 네, 이 그렇게 가격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죠. SK텔레콤 허락을 안 받아도 되고 네, 네, 네.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있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교환사채가 자사주를 활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할 때는 몇 가지 우리가 그 해당 공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다른 공시들이 같이 따라서 세트로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금사채 공시와 좀 다른 점인데 네. 다시 한번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위닉스라고 이제 금융감독 전자공시 시스템에 치고 바로 엔터키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예. 자, 3월 10일 날 주요 사항 보고서 교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가 나왔는데 예. 지금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게 전부 다 이번 교환사채 공시와 다 연관된 공시입니다. 참고로 같은 날 3월 10일 날 자기 주식 처분 결정 공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는 것이 즉각적으로 자기 주식을 처분한 것은 아니지만 네. 이미 회사 손을 떠나서 예탁원이라는 그러네요. 비무장지도 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처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분 결정 같이 나옵니다. 똑같은 숫자가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그리고 발행일, 교환사채 발행일, 즉 납입일이 됐을 때, 그러니까 교환사채 투자자가 회사에 돈을 입금하는 날로부터 예. 5일 이내에 똑같은 공시를 또 요걸 내야 됩니다. 증권 발행 결과. 교환사채 발행 결과,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결과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3월 7일 공시를 보면 교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공시가 하나 있는데 예. 이거는 이번 교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까 좀 전에 이프로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안 올랐을 때 그러면 다시 돈을 토해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바로 이 공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따가 볼 것이고요. 아 그러니까 저 위닉스 저 친구들은 옛날에 발행한 교환사채가 투자자들이 나 이거 더 이상 안 갖고 있을래 내 돈 다시 내놔 한 바람에 그래 우리 돈 없는데 잠깐만 그럼
그거 니네 가져간 걸로 다시 교환사채 우리가 발행해서 270억 받아다가 니네한테 갚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교환사채를 교환사채로 교환해서 갚는 돌려막기. 교환사채 돌려막기네. 돌려막기. 맞습니다. 교환사채 돌려막기. 담보대출 형- 돌려막기네. 그러네. 이렇게. 국민은행이 갚으라고 하니까 신한은행 가서 갚는 후에 네. 국민은행 거 갚는. 정말 사채가 교환된 거죠. 교환사채로 교환사채로 교환된 거고. 오. 오늘 컨디션 좋아요. 많이 쉬다가지고 네. 그래서 이론적인 거 하나만 짧게 더 보고 바로 예. 이제 실제 다시 공시를 아까 봤던 공시를 볼 텐데 교환사채 발행 공시를 볼 때 여러 가지 발행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교환사채 채권 투자자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위닉스나 카카오나 기타 뭐 등등의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그 해당 종목의 주식 주주로서 봤을 때 어느 관점을 봐야 되느냐. 예. 이때는 채권 투자, 그러니까 계약이란 것이 회사와 그러니까 교환사채라는 것은 회사와 채권 투자가 된 계약이면 어느 한쪽에 유불리가 있잖아요. 예. 동등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발행회사와 같은 시각에서 봐야 되겠죠. 본인이 투자한 회사. 왜냐하면은 그 표를 보면 만약 교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자율 높아요. 한 5%, 6%. 그러면 예. 이 얘기는 회사가 이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니까 내가 투자한 종목에 이자 비용이 많이 들면 나한테 돌아올 배당이나 이런 어떤 주주 보상이 적어진다는 의미니까 발행회사든 주식 투자자한테 다 안 좋죠. 그래서 X. 이자율이 높으면 예. 반면 채권 투자자는 좋죠. 이자도 일단 먹고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발행 가격이 높다. 그러니까 교환 가격이 높다. 아까 보면 위닉스는 18,000원짜리인데 현재 주가가 교환 가격이 2만 원이면 네. 일단 현재 주가에 그러니까 2만 원 이상을 올라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네. 이게 되게 높게 설정돼 있어. 한 3만 원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일단 주가가 3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나 들 것이고 또 예. 하나는 그러니까 이 주당 3만 원 나누기 그 교환사채 채권자들 가지고 있는 금액 나누기 3만 원을 해야지 실제 회사가 지급하는 주식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만큼 회사가 덜 지급한다는 뜻이잖아요. 주식을 비싸게 가치를 매긴다는 뜻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회사의 자산이 비싸게 가치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발행 회사에 좋고 그럼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자산이 비싸게 매겨져 있으니까 오케이. 주식 투자자는 좋아요. 그래서 담보대출 받는데 담보 가격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네, 10억짜리 맞습니다. 담보 맡기고 12억 빌리는 네, 셈이죠. 그런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환 가격이 높을수록 발행회사나 주식 투자자는 좋고 채권 투자자는 안 좋다라는 예.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조건을 더 볼 게 이제 리픽싱인데 뭐 모든 주식 연계 채권에는 리픽싱 조항이 기본적으로 뭐 무상증자나 유상증자, 주식 분할 이런 자연스러운 그런 주식 가격 변동에 따른 리픽싱은 다 있지만 중요한 네. 거는 시가 하락,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자동적으로 리픽싱을 해주느냐의 예. 조건인데 그 리픽싱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채권 투자자에게 굉장히 그렇죠. 유리한 옵션인데 예, 그렇죠. 반면 주식 투자자나 발행회사는 안 좋죠. 예.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도 열불나는데 발행해 줘야 될 주식 그러니까 쟤들만 돈 번 그렇죠.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네. 요런 공시를 다시 보면서 아까 공시를 보면 요런 포인트를 보면 이게 우리가 어떤 점이 회사가 유리한지 회사가 유리하다면 나에게도 일단은 불리하진 않은 괜찮은 예. 소스 이상 되는 것이고 예. 그러면 리픽싱 조항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예. 교환사채 발행 공시마다. 네, 그건 발행회사와 채권 투자자의 계약이기 때문에 예. 넣어달라. 아니 우리 이걸 못 넣겠어. 뭐 신랑이 전환사채 이런 건 리픽싱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뭐 리픽싱이 많고 네. 전환사채도 정말 회사에 유리한 조건일 경우에는 리픽싱 없기도 해요? 없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기억나는 건 어떤 이야. 전기차 관련 부품 업체인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요. 명신산업인가 확실치는 않은데 그걸 보면은 리픽싱 조건 치세 조정에 따른 하락에 따른 리픽싱 조건 없었던 없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의 어떤 주식 전망이 좋다고 판단한 투자자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들어와라. 많기 때문에 자신 있는 사람 들어와라. 네, 네. 그리고 주가 안 오르면 나중에 만기 때 원금 찾아가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좋네요. 리픽싱 없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보고 다시 아까 그 공시를 다시 위닉스로. 볼게요. 알겠습니다. 위닉스 보고 우리 그럼 눈이 떠졌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네. 어? 공시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예. 이게 공시 화면을 제가 다운받아서 보여드릴까도 생각했는데 네.
그게 오히려 PDF가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네. 똑같습니다. 예, 270 아까 봤던 그대로 예. 이자 없는데 네. 그래서 자 이제 새로운 숫자를 하나 볼게요. 우선 교환 가격 아까 2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현재 시세는 18,000원. 근데 이 교환 가격이 어떤 수준이냐? 현재 시세가 18,000원이니까 18,000원보다 높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보시면 10% 할증 네. 한 금액이다. 아까 이게 똑같은 자사주를 매각한 거나 다름없는 효과인데 자사주를 그냥 뿌리면은 또는 블록딜러 하면 할인을 하는데 네. 이건 할증을 했다는 것이죠. 회사가 10% 프리미엄을 받고 판 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리픽싱 조항이 여기 나옵니다. 교환 가액 조정이 다른 말로 리픽싱이죠, 그죠? 네. 이 내용은 참 되게 좀 아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유상증자 주식 배당 무상증자 신주인성 거든 신주인성 전환에 붙였던 블라블라 해서 이거는 당연하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 하면은 그만큼 조정을 해주고 유상증자 신주 발행은 그만큼 조정을 해주고 이거는 자동적인 조정이고 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시가 하락에 따른 조정이 없다. 없음. 아, 이거를 잘 발견해. 아니 그걸 저걸 좀 길게 써주지 이렇게 짧게 써놨어. 아니야. 저걸. 있으면 있는 조건이 자세하게 붙는데 없으면 없음이라고 딱 한 줄만 없으면 붙여요. 그래서 없었다, 한 이게 줄만? 수능 그림 찾기처럼 아하. 그래서 요거를 그냥 시가 하락 이렇게 검색에 쳐보시면 네. 예 나옵니다. 당당한 거는 말이 짧아요. 네. 구구절절 말이 긴 건 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조기상한 청구권을 보면 아까 뭐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렇죠. 2024년 3월부터 된다고 했어요. 뒤에 다시 보면은 그래서 조기상한이 처음 언제 됐냐면 3월 14일. 조기상한율 100%라는 것은 원금만 준다는 뜻이고 예. 자 여기까지 봤는데 그 위닉스 공시도 마찬가지고 자사주를 매개로 한 교환사채 발행 공시는 자사주 처분 공시와 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같은 날 한날 한시에 예, 예. 쌍둥이로 나옵니다. 네. 자사주 처분 결정을 같이 볼게요. 아까 뭐 이 133만 주를 자사주를 매개로 한 교환사채 발행이다라는 것은 같아요. 예. 금액도 같고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 교환 가격을 뜻하는 거니까 2만 원 같고, 그것도 같고. 예. 예, 다 같은데 쭉 내려보겠습니다. 네. 이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이번 위닉스가 교환사채를 발행한 이유이자 위닉스 교환사채를 읽어야 될 때 핵심 문장인데 굉장히 뒤에 느즈마키 조용필처럼 느즈마키 굉장히 나오는 자 읽어보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가 150만 주 현물로 보유한 게 150만 주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020년 3월에 교환사채를 발행했고 네. 그게 교환사채 발행하면 일단 비무장지된 예탁결제원에 예탁이 된다 그랬죠 자사주가 네. 그렇게 예탁되어 있다가 2020년 3월 17일 얼마 안 됐죠 이번 달 초에 네. 교환사채를 사간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행사했다. 옵션을 그러니까 썼다. 그러면 중간에 생략돼 있는데 교환사채를 사간 투자자들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뭐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회사가 가진 돈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원금을 갚아줘야 돼요. 예. 네. 원금을 갚으면 예탁원에 예탁돼 있던 주식이 자사주가 회사로 다시 들어옵니다. 회사로 들어오고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로 다시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예, 그래서 2022년 3월 7일 조기상환 실행으로 135만 주가 자사주가 당사로 다시 입고되었습니다라고 나와요. 자, 나오고 그 내용이 다시 아까 3월 10일 날 공시가 있었고 그 전에 공시 사흘 전에 이런 공시가 나옵니다. 교환사채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이라는 공시가 나와요. 네. 3월 7일 시점이 더 앞당겨져 있는 건데 이 공시를 사실 보면 아, 이 회사가 또 교환사채를 발행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공시를 같이 한번 다시 보면 이건 해외에서 발행했던 모양이죠.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영어로 쓰는데 사우스 코리안 원. 원합니다. 네. 네. 그 200 교환 가격 27,100원. 이번 교환 가격 2만 원하고 다르죠. 다른 이유가 2020년 2년 전에 발행한 교환사채를 만기가 2025년이었는데 아까 공시를 보면 조기상환 청구를
올 3월부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시점이 도래하니까 조기상환 청구가 온 거예요. 보면 예.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 행사로 예. 회사가 총 그 당시에 발행한 그 교환사채 금액이 407억 원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회사가 367억 원을 사들인 거예요. 교환사채를.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나머지 40억 원어치만 남겨두고 거의 대부분이 조기상환 청구가 가능한 시작점에 바로 다 청구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교환사채를 사간 사람들이 그동안 화가 많이 났었다. 예, 주가가 27,000원에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자는 안 받고 돈을 예. 빌려줬더니 회사 주가가 27,000원은 고사하고 그 밑에서 계속 놓은 거죠. 기회비용 감안하면 한 3만 원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런 근처에도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아우 원금이나 받자 아하. 해서 조기상환 청구를 했고 그래서 회사는 367억 원 돈을 주면서 원금 갚았어요. 갚았더니 어떻게 됐느냐? 예탁결정원에 신탁 중에 본 교환사채의 교환 대상이었던 자기 주식 135만 주가 당사로 들어왔다. 네. 그래서 저 때는 처음에는 27,000원의 가격을 전환하는 가격으로 그 가격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건데 지금은 다시 이렇게 이 가격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2만 원으로 바꾼 거네요. 새로 발행할 네. 때는. 그래 다시 아까 우리가 최근 교환 그 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예전에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왔던 것을 현금을 주고 회사가 갚고 예. 현금이 일단 나갔어요. 367억이 나가고 근데 자사주는 135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예. 이번에 다시 보면은 이번에 다시 발행한 교환사채에 쓴 자사주가 133만 거의 똑같죠 숫자가. 알겠습니다. 교환사채 돌려막기. 교환사채 돌려막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보면 표를 보면 표가 약간 치우쳐졌네요. 가운데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2020년에 그 발행한 위닉스가 발행한 교환사채와 2022년 이번에 발행한 공시가 이자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리픽싱도 없고요. 네. 똑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하면은 2년 전에 발행한 공시의 발행 목적, 그러니까 왜 교환사채를 발행했느냐?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투자 자금 나름대로 뭐 이 당시에는 그러면 이게 괜찮았던 네. 공시예요. 그런데 예. 이번 교환사채는 뭐라고 쓰냐면 운영 자금. 네. 다른 말로 교환사채를 돌려막기. 돌려막기 하기 위한 용도다. 아하.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환사채 공시라는 것이 하나의 공시만 보면은 어떤 조건 우리가 숫자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숫자 너머에 있는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그 전후의 공시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쪽 2020년 3월에 약 2년 전에 교환사채를 발행하지 말고 자사주를 그냥 시장에서 매각했으면 그때 욕은 잠깐 먹었을 수 있으나 지금 이번에 이런 돌려막기 안 해도 되죠. 자사주는 소각하라고 있는 거라면서요. 소각해야지 왜 자꾸 그걸로 돈을 꿔. 소각을 좀 해줘. 그나마 돌려막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공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돌려막기가 되면 그거라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된다. 현실은 그나마 네. 아, 그것도 이 사례는 좀 더 셀마 극단적인 사례인 셀마 테라퓨틱스라는 유가증권 상장회사가 작년 12월 15일 날 발표한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이라는 제목의 공시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네. 공시가 일단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라는 공시에 싸한 느낌이 드는데 사채 원리금이 16억의 지금? 예. 원금을 못 갚았어요. 자기 자본의 34%에 해당해요. 네. 참고로 유가증권 공시 규정에 따르면 자기 자본의 5% 이상의 사채 원리금을 못 갚으면, 그러니까 빚을 못 갚으면 이 공시 제목이 나옵니다.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근데 예. 5%가 아니라 33%니까 엄청 일단 네. 그렇죠, 높죠. 부도난 거는 아니에요, 저게? 예, 미지급 사유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조기상환 청구가 발생했고 거기에 그래서 조기상환 청구권자들에게 줄 16억 원 채무 없다. 이행장이 부족해서 어. 원리금을 갚지 못했다. 지금은 오늘은 교환사채를 보고 있지만 교환사채든 전환사채든 뭐든 간에 이렇게 조기상환 청구가 왔을 때 돌려막든 뭘 하든 간에 일단은 해줘야 되는데. 갚는 게 그나마 차선이고 그런 상황이 안 발생하고 그냥
되면 더욱 좋은 것인데 이거는 가장 안 좋았던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돈을 못 갚은 채로 그냥 쫓겨다녀야 되나? 그게 아니고 기타 투자 판단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보면 사채권자는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사갔다가 조기상환 청구를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사채권자들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 하면 회사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회사의 신주를 받아서 그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와 상계 처리 맞바꾸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자도 이거는 이자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조기상환 청구를 할 때 아까 위닉스는 조기상환 청구를 하면 원금만 주면 되는 조건이었지만 네. 이건 이자까지 줘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일단 회사가 돈이 없어서 조기상환 청구, 전환사채 조기상환 청구에 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회사의 주식을 그냥 찍어내서 달러 찍듯이 미국이 찍어내서 이 사람들한테 주식으로 주기로 했어요. 그 얘기죠. 그러면 주식으로 주면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니까 예.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당연히 있을 때고 그리고 이렇게 채권 돈 떼일랑 말랑 했던 사람들이 주식으로 받아가지고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으면 어떻게 보면 그 현금으로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주식으로 받은 이 주식을 오래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적정을 하게 되면 바로 팔고 그럼 또 물량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공시죠. 안 좋은 케이스고 아까 위닉스는 그나마 이런 사채 원리금 미지급 상황은 피했지만 네. 어쨌든 돌려막기 한 케이스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저럴 경우에는 네. 유상증자 할 때의 주당 발행가액이 교환사채에서의 주당 전환 교환 가액보다 좀 싸죠. 일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할인율 제한이 있긴 합니다.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10%가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채 원리금과 금액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가지고 주식수를 그냥 맞췄겠죠. 발행해야 될 네. 주식수를. 예.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갖고는 있는데 네. 지금 바꿔봐야 주가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아서 돈으로 돌려달라고 했더니 네. 이 친구들이 돈도 없다 그러네. 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해 싸게. 내가 그럼 그 주식을 싸게 살게. 그리고 내가 산 그 돈 이 너네 회사로 가니까 그 돈으로 나한테 교환사채는 갚아. 네. 그 말은 사실상 교환사채 리픽싱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아까 사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아마 기존 투자자와 현재 투자자들이 동일한 속성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픽싱. 사실상 리픽싱일 수도 그렇죠. 있죠. 가격이 바뀌었으니까. 네. 어차피 펀드들이거든요.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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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와. 카카오를 우리가 봤는데 카카오도 다시 한번 보면 약간 새로운 내용 보일 수 있을 예, 것 카카오 같아요. 다시 그래서 보죠. 카카오 공시 아까 처음에 봤던 카카오 공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요. 이거는 해외에서 말하는 외화 교환 사채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3,395억 원을 했는데 네. 아까 위닉스 운영자금과 달리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 즉 M&A 자금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자 없는 것이고 자 교환가액은 47만 원이었는데 밑에 써 있죠. 교환 프리미엄 감안하여 한국거래 상장 주식 종가의 135%의 교환가격으로 결정했다. 35% 할증했다. 35% 프리미엄을 받은 거예요. 카카오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죠. 이자도 안 주는데 네. 교환 가격도 35%. 35% 비싸게. 더더구나 하나 더 이자율 제로, 이자율 제로 그리고 할증 발행, 리픽싱 없음 모든 조건이 다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즉 그 당시에 카카오 지금은 카카오가 아니고 회사는 같지만 지금 좀 워낙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당시에 카카오 주주들 봤을 때 이 공시는 일단 회사에 유리하고 회사에 유리하다는 것은 그 투자자들에도 최소한 불리할 건 없는 그런 네. 공시였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오는데 근데 이때 카카오가 이 교환 사채를 왜 발행했느냐가 네. 조금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네. 다시 한번 PPT 화면을 또 치우쳐졌네요. 좀 네. 가운데가 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까 봤듯이 이자율 없고 교환 가격 할증 리픽싱 없다. 그래서 발행회사에 유리하다. 채권 투자에 불리하다. 그래서 채권 투자자가 이렇게 너무 현저하게 불리한 거를 하는 이유는
카카오 주가가 그만큼 상승해서 교환가격 이상은 오른다는 그렇죠. 기대감, 예.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진 수요처가 많았기 때문에 발행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카카오가 이 교환사채를 왜 발행했느냐 하면은 그 2년 전에 카카오M, 원래는 로엔이라는 회사를 카카오 인수를 해서 카카오M이라는 회사로 바꿨고, 예. 자회사로 있던 회사를 다시 본체와 카카오와 합병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합병하는 과정에서는 카카오M 주주들에게 주식 매입 청구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합병에 반대하는 카카오M 주식 투자자들이 사줘야죠. 사줬어요. 그 사준 게 239만 주예요. 생각보다 적지 않았어요. 이게 금액으로 따져도 한 2천억 이상, 2,200억 정도 카카오가 네.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카카오M 합병 과정에 발생한 주식 매입 청구권, 주식 수로는 239만 주를 사준 거예요. 돈을 주고 2,200억 주 사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관련 상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식 매입 청구권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5년 내에 무조건 이거는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소각을 하거나, 예. 또는 그냥 시장에 그러니까 처분을 하거나, 네. 또는 뭐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세 가지인데 네. 카카오는 교환사채 발행을 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거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건, 가장 좋은 건 소각이 가장 좋은데 아예 없애버리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한 2,200억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럼 이걸 다 소각하기에는 카카오가 이건 좀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한 모양이죠. 그래서 교환사채로 발행하기로 한 거예요. 자사주를 이걸 그냥 그대로 매각하면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또는 할인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증 발행이 가능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 근데 다만 이때는 그러니까 5년 내에 주식 매입 청구권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시점으로 또 5년 내에 처분을 완료해야 된다는 것은 예. 교환사채 만기도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위닉스 공시에서 교환사채를 보면 만기가 5년인데 카카오 교환사채는 만기가 2년 6개월로 짧아요. 짧은 이유는 5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그 조건 안으로 사채 만기를 끊어야 되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이론적인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주식 매입 청구권에 자사주가 들어갔고 이걸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 방식으로 교환사채를 택했다라는 아.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 당시 카카오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뭐 저나 뭐 다른 분들이 책을 쓸 때도 네. 교환사채 파트를 쓸 때는 이게 약간 교과서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카카오가 이제 주식 매입 청구권이 발생해서 자사를 취득한 금액이 2,300억 원이에요. 밑에 제가 써놨네요. 네. 예.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교환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발행한 토탈 금액이 한 5천억이 좀 넘어요. 2,300원이 그 수치가 아니고, 첫 번째 이제 그 2018년에 교환사채로 2,300원어치를 발행했었고, 2020년 10월에 3,395억 원어치 교환사채를 추가로 발행했어요. 요 안에 239만 주를 가지고 두 번을 쪼갠 거예요. 네. 이 239만 주는 2,200억 원의 토탈 취득을 했는데, 이거를 야. 두 번의 교환사채를 발행했더니 5,600억 원이 들어온 거예요, 캐시가. 자사주, 그러니까 주식 매입 청구권으로 자기들이 한 2천억 원 어쩔 수 쓰고 없이 2천억 확보한 원 썼는데 자사주를 그 담보로 5천억 원을 또 땡겨서 5,600원을 빌렸다. 와. 땡겨서 빌렸고, 이거는 참고로 카카오가 토해내지 않아도 되는, 왜냐하면 대부분 이거는 교환 청구를 해서 자사주로 갖고 왔으니까. 나갔어요. 음. 원금을 다시 토해낼 리가 없는 뭐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회사는 뭘 해도 뭘 되고 해도 되는 뭘 거야? 해도 좋고 나날이 해피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좋고 뭐 마음껏 빌리세요. 주가도 오르는데 뭐. 참고로 이런 교환사채 발행되고 난 뒤에 카카오가 뭘 했느냐? 네. 주식 분할했어요? 분할을 했죠. 아. 주식 분할을 하면 또 주가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오르고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주식 분할하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또 이런 투자자들에게 약간의 주식 전환, 주식 교환의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었고. 주식 불안한다는 사실을 교환사채 발행할 때 투자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뭐 모르겠네요. 그거 얘기하면은 미공개 정보 활용이잖아요. 좋은 거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이 명백한데 뭔가 있는데 말할 수는 없어. 네. 그래서 오늘 약간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게 교환사채는 사실 자사주 매각과 형태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네. 회사 입장에서 할증 발행을 해서 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사주
직접 매각보다는 교환사채가 천천히 나온다. 다만 위닉스 사례처럼 전후 공시를 보면은 약간 교환사채 돌려막기 성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후 공시를 교환사채가 나왔을 때 전후 공시를 같이 좀 봐줘야 된다. 이건 사실 모든 공시가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래서 그 숫자에 넘어 있는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환사채 아니 그러니까 자사주를 어떤 식으로든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네.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유혹에 많이 빠지겠네요. 내가 이거 소각하지 않으면 팔거나 교환사채거나 세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네, 소각을 잘 안 할 것 같고요. 매각을 하거나 교환사채 발행인데 실제 주매청 그러니까 주식매수 청구권 들어온 다음에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고요? 5년입니다. 5년. 원래는 그보다 5년. 더 짧았는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준다 해서 5년을 늘렸어요. 원래 2년인가 3년인가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주매청이 들어온 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SK 머티리얼즈가도 주매청으로 한 5천억 정도가 들어왔었거든요. 작년 12월 불과 얼마 안 돼요. 네.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죠, 자사주로. 거기도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교환사채 할 수 있겠네. 매각하면 교환사 물론 소각도 하면 저 일부는 소각할지도 몰라요. 뭐 주주환원 측면에서. 네. 그런데 어쨌든 다는 못할 것 같고 금액이. 그래서 뭐 주매청은 또 교환사채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게 투자 요령이네요. 주식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사들인 자사주가 있는데 5년 안에 다 처분해야 되는데 네. 교환사채를 발행한 시점에서의 교환사채 만기와 네. 그 5년의 만기가 매우 근접하다면 그건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늦춰서 판 거다 자사주를. 그런 것이니 그거는 호재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왜? 주가가 계속 이게 꼭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네. 이런 뭔가 초읽기에 몰려서 발행한 교환사채가 아니라 네. 그냥 교환사채라면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운영자금이든 신제품 개발이든 기본적으로 회사는 자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빌리는 게 맞죠. 빨리빨리 하지. 은행에서 빌려서 쓰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지. 그 리스크를 내가 떠안고 분명히 이 신제품은 되는 게 확실한데 왜 주주들한테 주식을 나눠주고 그 돈을 갖고 오겠어요. 빌렸다가 신제품 신제품 개발해서 잘 팔아먹고 나는 딱 원금만 갚으면 되는 은행 대출을 쓰지. 그런데 증자를 한다든가 뭐 BW를 발행한다든가 뭐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하는 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아니, 근데- 너도 리스크를 같이 져라 주주들아.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도 거죠. 그렇지만 자사주라는 건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식 매수 청구권처럼 자사주가 생긴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건 뭔가 5년 내에 무조건 처분해야 된다며. 그런데 회사가 더 이상 우리 회사는 이게 꼭지야라고 생각하면 바로 다음 날 교환사채를 그걸 발행할 거고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그렇지. 네. 뒤에 그런데 천천히 하면 그렇죠. 그러나 가격을 최대한 내가- 밀려서 내가 담보를 높게 더 잡을 갖고 수 싶고 있다. 있었는데 아하. 그러네. 무슨 그런 말인지 상황이면 이 회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 그 얘기가 다른 게 짧게 다시 한번 카카오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면 네. 예. 자, 카카오가 2018년 9월에 이제 합병으로 주식매청권을 취득했고 예. 주식매청권은 자살주 그러니까 2023년 9월까지 이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 상황에서 교환사채를 취득하자마자 바로 한번 발행했어요. 그때는 교환 가격이 12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에 다시 교환 가격을 했을 때는 더 주가가 올라서 37만 원이 교환 가격인데도 매수자들이 몰렸고 네. 이 사채의 만기가 그러니까 2023년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 팔아야 되는데 처분해야 되는데 2023년 4월까지 딱 만기 달랑달랑하게 이렇게 만기를 놔둔 최대한 늦게 발행한 거군요. 진짜. 초읽기에 몰렸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한 번 더 발행을 하긴 했죠. 네.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